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미디어 정신장애인도 국민 구성원이며 시민적 자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다. 이들은 비정신장애인이 그렇듯이 자기 결정권에 따라 자기의 삶을 의지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미디어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인드 포스트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 1.0에서 발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몬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마인드 라디오에서 일하는 달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라디오 미디어몬 활동가 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문과 미디어몬을 통해서 언론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생각나세요? 네,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때 저희 같이 모여서 이름도 짓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막 허둥지둥 했는데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아쉽네요. 이제 겨우 미디어몬이라는 말이 입에 붙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네. 올 한 해에 제게 인상에 남는 일은 미디어몬을 통해서 언론과 미디어 모니터링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인드 라디오에서 활동하는 동료 친구들과 활동가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갖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3개월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나. 솔직히 매주 하루하루 많이 바쁘고 정신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 라디오 방송을 이런 의미 있는 좋은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저는 너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힘을 내서 우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미디어몬에서 모니터링한 신문 기사들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 1.0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방송을 하면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해외 사례들은 저희가 들여다봤었는데요. 얼마 전 마인드포스트에서 만든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 1.0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만든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과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했던 기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 보도 준칙 전문을 보면은 마인드 포스트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 1.0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도 이러한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마인드포스트 홈페이지 아래에 게시되어 있고요. 기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언론 관계자분들이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마인드포스트 김근영 편집부장님이 보도준칙 10개 조항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미디어몬 방송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가 첫 번째 보도준칙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보도준칙은 정신장애인은 언론의 편견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아마 기사를 작성할 때 편견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미디어문 1화에서 제가 소개한 경향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10월 14일에 보도된 나 혼자 살다 남몰래 죽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과 소외되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삶과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네. 기사 생각나네요. 네. 정신장애 관련 기사는 사건, 사고 기사가 대부분인데요. 그 대부분 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었죠. 네네. 네, 그래도 최근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들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이런 기사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도준칙 두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는 법적 수사과학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언론은 정신질환을 추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 미디어문에서 비평했던 기사 중에 수정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화 방송에서 소개한 뉴스원 기사가 있었죠. 네.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해 망상 사로잡혀 남편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정신병적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망상이 직접적인 범죄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추정해서 보도를 했었죠. 네, 그동안 기사들을 보면 망상,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최진영 서울대 교수는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증 상태는 조현병 환자들에게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 심한 트라우마 피해자, 치매를 비롯한 뇌 손상 환자들에게도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범죄의 원인을 망상 또는 피해 망상이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 수사과학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경찰이 수사 과정 브리핑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문구가 추정 기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자가 추정 기사를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기사를 읽는 분들도 추정 기사인지 아닌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세계일보에서 그 피해 망상에 빠져 모친 살해한 40대의 징역 15년 중형이라는 기사를 보면 피해 망상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 준칙을 보면 비록 범죄인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최대한 정신질환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정신질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무분별하게 정신질환 관련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고, 물론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은 쉬운 방법으로 좀 기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보도 준칙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인데요. 네. 제 생각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정신장애인이 먼저 공격이나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장애인은 공격적이고 폭력성이 있다는 편견 때문인데요.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기사에서 보면은 중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보다 정신질환과 연결지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 사건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기사에는 정신질환 증상을 강조하거나 정신장애인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마치 정신장애인들은 범죄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기사 중에 도끼난동 집행유예 받은 뒤 이웃살인이라는 기사에서도 석방 4개월 만에 이유 없이
이유 사례라는 내용이 기사 내용에 있었습니다. 네. 이유 없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든 범죄의 원인, 사건에는 이유나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기자들이 찾지 않았다고 미디어본에서는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요. 보도 준칙을 보면 정신장애인 범죄를 묻지마 사건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보도 자료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좀 작성하지 말고 직접 취재를 하면은 추정 기사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보도 행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취재를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정당 방해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의 내용을 중점 있게 보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좀 최소한의 취재를 좀 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은 네. 국민들이 언론을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번째 보도 준칙을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정신장애를 사건 사고의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기술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균형 잡힌 기술과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별도의 취재 없이 정신병력으로 부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럴 때 소개한 조선일보 뭘 째려봐 주방가위로 간자놀이를 열차서 흉기 휘두른 70대 기사를 보면 환청,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네. 네네. 그 기사를 보면은 정신장애인은 누가 째려보는 것만으로도 주방가위로 사람을 찌를 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사건의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기자들에게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무책임한 기사들을 보면은 기자가 맞나? 라는 그런 기자의 자질을 좀 의심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도 최근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그런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두는 그런 기사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조이가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2019년 7월 1일 서울신문 조현병 환자도 사람입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범죄가 모두 정신질환 탓은 아니며 정신질환이 사회적 위험도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 보도는 혐오를 부추기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는 정신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보도 준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몬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비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한 사람이 겪는 정신질환이 기사의 제목이나 헤드라인으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네. 네, 미디어몬 1회에서 방송한 기사 제목만 잠깐 보면 10월 19일 한국경제신문에서 공황 장애 있다며 쇼핑몰로 코이카의 황당한 근무 2019년 12월 조선일보 조현병 환자 범죄율 낮지만 살인은 일반인의 5배인데요. 기사 제목에서 보면 정신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제목만 봐도 편견이 생기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기사는 네. 10월 23일에 많은 신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조혜연 구단 운영하는 학원 찾아가 스토킹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조현병 치료 환자 1심서 징역 2년이라고 보도를 했고 소제목으로는 피해 회복 노력 안에 조현병 기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기사의 제목이나 이제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이런 거를 편견을 정말 조장하기 위해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현병 치료 환자 1심서 징역 2년이라는 제목은 정말 기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기사를 쓴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네네. 그 보도준칙에서 보면은 기사 제목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또한 행동의 원인을 지목할 때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같은 진단명이나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 중범죄 사건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조현병 혹은 망상,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관련 용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 제목이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네. 정말 많은 기사의 제목에서 정신질환 기사를 언급하더라고요.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점점 더 심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6번째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정신질환은 예방과 치료, 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이해하고 기사화해야 합니다. 정신장애는 조기에 치료를 받을 때 예후가 가장 좋으며 적극적인 치료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네, 정확한 정신질환 정보를 이렇게 좀 알려주면은 편견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그 관심 있게 요즘 봤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2018년 7월 29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화 대표의 인터뷰 그 기사인데요. 제목이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당사자의 관점으로 사회의 편견을 이야기하고 편견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전문가의 의견도 물론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로 보도가 되고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는 정신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면서 기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최근 한 2, 3년 전 것까지도 다 봤는데요.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좀 경향신문 이한희 기자의 기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포함하고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그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이한희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신장애 당사자 언론인 마인드포스에서도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당사자들의 사례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도준칙이 총 10가지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네네. 다 한 번씩 언급해주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길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도준칙 이제 7번째 내용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 전문가들입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당사자들은 정신장애 전문가들입니다라는 말이 좋았는데요. 네. 정신장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당사자일 텐데 기사들을 보면 정신장애 당사자를 빼고 비당사자 전문가들만 정신장애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이상했었어요. 네, 언론에서 보면은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는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네. 미디어에서는 좀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소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사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지난 7화에서 저희가 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영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또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상에서 정신장애인을 사물 판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을 본다면은 당사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좀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사자를 빼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몬 3화 방송에서 EBS 다큐 시선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를 소개했었는데요. 네. 정신장애인의 언어를 사용해 그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평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간적인 요소가 더해지면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더 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의견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인드 라디오의 KBS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왔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 후에 PD님이 촬영한 내용이 편집될 수 있다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네네.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도 준칙을 보니 인터뷰 당사자에게 편집 과정을 거칠 수 있고 내용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KBS 아침이 좋다 제작진들은 보도 준칙을 잘 지킨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아침이 좋다에 저희가 나온 방송 그 영상은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반면에 2019년 5월 23일에 방영된 제보자들이라는 제목의 KBS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들을 언급하고 평소에 그 피의자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주변인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미디어 오늘에서는 KBS 제보자들 혐오 조장 사과하라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죠. 네, 파도수는 전문가 의견과 피의자 이웃 주민들의 피의자 가족 등 인터뷰를 담았지만 정신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다시 보기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만 확인해보니 영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과문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오히려 방송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파도손의 항의문을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궁지로 모는 것은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며 이제라도 편견과 차별을 중단하고 정신장애인을 살인자로 만드는 게 아닌 생존자로 바라봐야 사회가 안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파도손의 항의문에서 언급한 안전한 사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항의문에서 생존자라는 표현이 좀 너무 절박해 보였는데요. 네. 그 좀 아쉽지만 그 단어를 바꿔서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보도준칙 8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도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런 정신장애인을 혐오하는 기사들이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게도 많은 좀 이렇게 피해가 있겠지만은 네네. 정신장애인은 가족이나 그 주변 분들에게도 당연히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 준칙 9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은 사건 기자들과 수습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 문구를 보니까는 인권 교육을 받을 때 영상 자료들도 사용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영상 자료들도 사용할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7화에서 얘기했던 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영상 같은 그런 영상을 기자들이 교육에서 보게 된다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영상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교육 자료를 만들 때는 당사자들도 좀 참여를 하면은 정신장애인의 이해를 조금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회에 나가서 인권 교육을 직접 진행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준칙이 가장 빨리 공식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기자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제대로 기사를 못 쓰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정신건강 관련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게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취재 행위를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성 교육은 저희가 또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네. 잊혀질 테고 또 바쁘게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다시 편견이 가득한 기사를 쓰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예를 들어 1년에 뭐 한 번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10번째 준칙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긴급 상담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기사 후미에 이를 실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주변에 지인들이 가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좀 연락을 하시는데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의들을 좀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보를 기사에 넣어주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자살보도 윤리 강령을 만들었는데 신문들이 굉장히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살 관련 기사 끝에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필요한 작업인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증상이 와서 힘들었을 때 자살 예방 상담센터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여러 곳에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매뉴얼에 너무 맞춰서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좀 상담들이 잘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살 보도 준칙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명확한 매뉴얼이 있으니까는 그에 맞춰서 보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도 공식화가 되어서 언론들의 변화가 있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언론준칙 1.0을 봤는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공식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잠시 후 2부에서도 정신장애인 언론 보도 준칙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텐데요. 마인드포스트 박종원 편집국장님과 함께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마인드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